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조금 영상의 길이가 약간 길 수 있어요. 모형을 제가 한꺼번에 그냥 담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67쪽에 이제 모형 세 번째, 최적 모형. 자, 이게 그 영어 단어 167쪽에 보면은 옵티말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티말이라는 거는 그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해하는 이 단어는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다는 얘기요. 자, 옵티멀이라는 건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최적 모형은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적 합리성 더하기 그 결정자의 직관, 판단력, 경험,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 자, 합리성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자, 초합리성은 합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떤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해서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듯이 창의력,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딱 그 분야에 대해서 저 사람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얘기지만, 맞아, 정말 저 사람이 저번에 말했던 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 최적 모형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정책 결정의 유형에서 합리성과 직관이 포함된 모형인데, 최적 모형은 기존의 합리성 더하기 초합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합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 문제 이렇게까지가 나오는데, 사실 최적 모형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초합리성 이전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따져야 돼요. 이게 돈을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의 성과가 날 것이며, 얼마의 시간을 투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며, 굉장히 많이 따져야 돼요. 이것저것 많이 따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머리가 번뜩인다 그러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초합리성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많이 따져야 돼요. 그래야 합리성 더하기 초합리성입니다. 그래서 167쪽에 최종 모형이 있는데, 모형의 이제 단계, 그 아래 부분입니다. 1단계, 초합리성에 근거한 사전 정책 결정 단계로서 7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처리한다, 뭐 이런저런 거 있는데, 이건 뭐 다 설명드릴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한 가지를 완전히 깊게 파고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 정책 결정 단계로 뭐 비용 예측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인 합리성을 많이 따진 거. 이게 투입 산출, 이거 얼마 들여서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식이에요. 그다음 3단계가 정책 결정 이후의 단계인데, 동기의 유발, 그 다음에 환류로 구성된다 했어요. 사실은 최종 모형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세밀한 대안 검토와 분석이 필요해요.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최악의 이제 경우는 최종 모형 그냥 뭐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니, 절대 아니고요. 초합리성, 진짜 몰입했을 때, 또는 경험이 많고 뭐 했을 때 그 사람의 엄청난 능력 더하기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분석이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모형에서 사실 제일 이제 설명을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이에요. 그래,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 저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 더하기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3자인 우리들도 그거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게 최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책 결정하고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책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학습해야 돼요. 아니,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진짜 실현이 돼요. 미래가 열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워야죠. 우리가 흔히 미래학이라 그러죠. 뭐 그 아주 훌륭한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자, 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진짜 변해요. 그대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교육을 받아야죠.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뭐 등등등. 교육을 받아야 뭐 한 번쯤 흉내를 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종 모형은 보통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초합리성을 얘기하는데, 초합리성 더하기 합리성,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합리성, 그 다음에 뒤에 덧붙이는 게 환류, 피드백, 교육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다 어우러진 게 최적 모형입니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책 결정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최종 모형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작은 것보다는 이건 좀 이제 약간의 미래의 의미도 담긴 게 있어요. 미래의 정책 결정 대상. 내가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그 결과가 나타날지 이걸 좀 미리 답을 좀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정책 결정자가 한 번쯤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흔히 말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우리가 주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래프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뭐 정책은 아니겠지만, 뭐 환율, 우리가 국제무역이라고 하죠. 국제무역 수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 관련된 정책 결정자는 한 번쯤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형을 가지고요. 야, 이게 좀 있으면 국제 경제가 국제 뭐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파트 이제 좀 분을 나눠 가지고 이쪽에서 열심히 이제 그 경제 분석하고, 뭐 한쪽에서 뭐 하고 있고, 정책 결정자가 야, 이거는 우리가 뭐 내후년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야, 이건 이렇게 투자해, 이건 저렇게 해.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면 재밌어지죠. 근데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대비를 해뒀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험 부담이 최소화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제학 쪽에서 이제 뭐 혹시 앞날에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최종 모형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얘기가 예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가 외적이 심상치가 않다. 어떻게 해야 되지? 거북선. 그 당시에 거북선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배라는 거는 물에 떠야 되잖아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봐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직관력. 야, 이거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되지?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도,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보통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당연하죠. 왜냐면은 장군의 판단에 따라서 병사들이 죽고 사는 게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또 전투를 하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제, 야, 이게 이번 전투에서는 뭐가 문제였더라. 자, 이번 전투 뭐가 문제, 이거 해야죠. 그래야 다음 전투를 대비하는 거니까요. 그게 어쩌면 최종 모형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 그 뭐 하객진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굉장한 직관력이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가 섬이 많고 섬이 많기 때문에 그 배를 좀 숨겨가지고 갑자기 기습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용 편익, 그때 왜 비용 편익 왜 안 했겠어요? 나무 큰 걸 잘라서 해야 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비용이죠. 자, 이렇게 최종 모형은 그 흔히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모형이 이제 혼합 주사 모형인데, 169쪽입니다. 혼합 주사 모형인데, 맨 위에 줄이요. 여기서 주사라는 거는 영어 단어에도 나와 있지만 스캔, 렌즈. 우리가 인공위성의 렌즈라고 이 원문에서는 이 혼합 주사 모형을 주장하신 분의 원래는 인공위성 렌즈를 얘기하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69쪽 맨 위에 줄이요. 혼합 주사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적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뭐 장점만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문단이요. 혼합 주사 모형은 크게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렌즈를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렌즈요. 자, 뭐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자, 일단 렌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렌즈는 이런 거예요. 나는 세계 전체를 다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그 구글 어스 같은 그런 거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계 전체를 다 보고 싶어. 또는 네이버 지도. 나는 한반도 전체를 다 보고 싶어.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궁금해서 나는 부산만 집중해서 볼래. 그 다음에 또 전체를 다 보고 나는 서울만 집중해서 볼래. 또 전체를 다 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렌즈가 줌인, 줌아웃 되는 개념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게 혼합주사 모형이에요. 이건 약간 커요.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이 좀 큰 거를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근본적 결정. 이건 전체 전략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그림을 제가 설명해요. 이게 바둑판이에요. 이게 바둑판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이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번에 이제 알파고와 이제 그 이세돌 기사가 이제 됐던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바둑판인데, 보통 이게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이 바둑 돌 있잖아요. 바둑알. 바둑알을 둘 때마다 한 뭐 40개, 60개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한 알, 두 알, 세 알 할 때, 이제 바둑을 정말 잘 두시는 분들은 40수, 내가 하나 두고 상대편에 하나 두고, 내가 하나 두고 상대편에 이런 식으로요. 40수 앞을 생각한다고 하고, 바둑을 더 잘 두시는 분은 50수, 60수 앞을 내다본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제가 바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 예를 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바둑에서 상대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난 전략이 이거야. 자, 전체 전략, 근본적 결정을 이미 마련을 하죠. 그래, 바둑판 전체를 나는 요번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바둑돌을 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상대하고 뭘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작은 네모칸 부분에서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것도 바둑도 어차피 전쟁이니까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쪽에 좀 신경을 쓰면서도 내가 원래 가진 전략을 전체를 한번 다 봐야 되고, 내가 요 부분에서 신경을 쓰더라도 또 전체 전략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중간이요. 갑자기 이제 중간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대결이 이쪽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전체 전략을 생각하면서도 이 중간에 바둑돌 놓는 거, 요 전투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전체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바로 혼합주사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서 난 바둑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이요. 자, 그 뭐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게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요. 나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 정말 이해가 안 되면 게임 방송에 우리 팀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야, 오늘은 우리가 상대팀이 쟤네니까 우리의 전략은 이거야. 너는 이거 맡고 나는 이거 맡을게. 너는 이거 맡아. 이게 전략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해요. 게임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부분에서. 근데 전체 전략을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야,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일단 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해. 그 다음에 전체 전략으로 가고, 또 부분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부분을 그러니까 부분에 집중하고, 이게 바로 근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바둑이나 장기 등의 게임을 떠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혼합주사 모형 렌즈예요. 자, 줌인 줌아웃입니다. 전체 결정되는 걸 한번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혼합주사 모형이고, 약간 기간이 이건 걸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뭐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한 3, 4년, 5년 단위쯤으로, 야, 우리 원래 계획이 이랬는데, 뭐 문제가 생겼어. 야, 요거부터 빨리 처리하자. 열심히 그걸 또 처리를 해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부분의 문제에서 부분을 처리하고, 이런 개념이 혼합주사 모형의 방식에 따르는 정책 결정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혼합주사 모형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상당히 극소수의 정책 결정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기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 결정. 내가 근본적 결정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미 위에서 큰 건 다 나와 있어. 나는 오로지 세부적 결정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 모형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외교 정책, 국방 정책,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둑, 장기, 그 다음에 이제 체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큰 전략,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나 할 거, 또 큰 전략, 집중해서 하나 할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혼합주사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방정책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좀 끊어져서 제가 좀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